산 높고 물 좋은 고장,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거창에는 온갖 사연이 담겨 있는 바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땅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거창 역사에 숨겨진 진실,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넓은 들판, 거열, 거타라고 불렸던 땅,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산은 높고 물은 좋아서 산고 수장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남도 제1의 경치로 알려진 안의 삼동 중 한 군데입니다. 이제 저 웅장한 산세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크다. 올라갔대 사람이. 명성 그대로 감탄사가 절로 나는 경관이 펼쳐집니다. 산 높고 물 좋은 고장,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그리고 이 거창 땅에서 아주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산, 금원산입니다. 금원산 초입에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바위 이름 문바위라고 합니다. 한눈에 다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바위, 문바위입니다. 높이가 5층 건물과 같은 50m에 둘레가 150m.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죠. 넓은 땅, 이 거창에 딱 어울리는 바위입니다. 그 옛날 거창에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낼 만큼 성스러운 바위로 여겼답니다. 생긴 건 이래도 제가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 든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바위 앞에 있으니까 문득 참 사람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자연 밑에 저는 먼지에 불과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 큰 바위에 글자가 8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람 이선생 순절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망했을 때 그때 고려의 신하 관료였던 다람 이원달이라는 사람이 망국을 슬퍼하면서 이 금원산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답니다. 후대에 그 사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저렇게 새겨놨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큰 바위에 저렇게 달랑 8자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뿐일까요? 거창에는 이런 글씨는 물론 온갖 사연이 담겨 있는 또 다른 바위,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바위를 통해서 거창 역사에 숨겨진 진실,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은 지리산과 덕유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바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의 선비들이 유독 사랑했지만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망가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 들어보시죠. 오, 이야, 병풍 같아. 저래, 이야, 진짜 크다. 위천이라는 강을 따라가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멋진 풍경이 나타납니다. 산과 강과 바위가 합작해서 정교하게 빚은 작품 같습니다. 거창 선비들에겐 무릉도원 같았겠죠? 가을에서 겨울로 살짝 넘어가는 아주 이상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아주 맑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또 계절을 재촉을 합니다. 이 물소리를 따라와 보니까 제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가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떳떳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승대라고 합니다. 찾을 숫자에 경치 승자, 그러니까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 바위란 뜻이죠. 수승대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바로 이 바위에다가 수승대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원래 이름은 수송대입니다. 근심수에 보낼 송. 근심을 떠나보낸다는 뜻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거창이 백제 땅이었을 무렵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냈는데요. 신라로 간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백제 입장에선 당연히 근심이 많았겠죠. 천년이 흐릅니다. 1543년 어느 날 퇴계 이황은 수송대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절경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수승대로 개명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 학자인 퇴계 한마디에 바위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런데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글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승대에 숨겨진 진실,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그 옛날 선비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놀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넓은 바위 앉아서 사람들은 공부를 했죠. 그때 필기도구 붓, 먹, 벼루였습니다. 자, 먹을 갑니다. 여기 바로 먹을 갈았던 벼루입니다. 그래서 연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 넓은 데에서 먹을 갑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려면 붓이 필요하겠죠. 붓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붓을 씻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붓을 씻었던 세필짐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다 하고 나면 상이 있습니다. 우등상.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술입니다. 바로 이 웅덩이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놓고 우등생들에게 술을 먹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가 잠주갑이라는 곳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통이 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공부를 했던 거대한 시험장입니다. 자연과 함께 공부하던 당시 조선 선비들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수승대 옆 강변에 있는 요수정은 거창 신씨 가문 요수 신권이 만든 정자입니다. 신권은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강 건너 구연서원은 요수 신권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94년 유림들이 만든 서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과 선비 정신이 어우러지는 더할 나위 없는 명승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16세기 중반 이 거창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성씨가 있습니다. 거창 신씨 그리고 은진 임씨입니다. 이 두 가문의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거창 신씨의 요수 신권 그리고 은진 임씨의 갈천 임훈 이 두 선비는 천안매부지간이었습니다. 사돈이었죠. 그만큼 두 가문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퇴계 이황이 제 뒤에 보이는 저 바위 이름을 싹 바꿔버리기 전까진 말이죠. 퇴계가 바위 이름을 수송대에서 수승대로 바꾸면서 거창 지역 두 명문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이황이 수승대라고 이름을 바꾼 15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인 회감년을 위해 처가인 거창에 들렀던 퇴계 이황. 거창에 이름난 두 학자 신권과 이문을 수승대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퇴계는 바위의 계명을 제안하는 시를 남기죠. 내가 이번 길에 가볼 여유가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며 또한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함을 싫어하여 수승이라 이름을 새로 바꾸니 봄맞은 경치 더욱 좋으리. 당대 최고 학자 퇴계 이황의 장명에 대해서 신관과 이무훈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퇴계의 계명 제안에 대해 거창 신씨 가문 신권은 환영의 뜻을 보였고 답시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자연은 온갖 빛을 더해가는데 대의 이름 아름답게 지어주시니 구름 같은 근심은 붓으로 묻읍시다. 반면 은진임씨 가문의 임훈은 바위 이름을 느닷없이 바꾸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저물은 봄빛 밟고 자네 떠난다니
가는 봄의 아쉬움, 그대 보내는 시름의 비길까. 이렇게 임훈과 신권은 퇴계 이양이 지어진 이름에 대해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반응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증폭이 돼서 훗날 급기야 후손들 간에 바위를 둘러싼 집안 싸움으로 확대된 거죠. 바로 100년에 걸친 수승대 소유권 다툼입니다. 두 가문은 수승대가 서로 자기네 바위라고 주장하면서 하나 둘씩 바위에 가문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죠. 은진임 씨 집안에서는 갈천 이문이 지팡이를 짚고 집신을 끌던 곳이라고 새겼고, 거창신 씨 문중에서는 요수 신권이 숨어서 수양하던 바위라고 새깁니다. 세월이 흘러 수승대 바위는 신 씨와 임 씨성을 가진 이름들로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경관 뒤에는 바로 그 집안 싸움의 결과가 숨어 있는 겁니다. 싸움은 100년간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죠. 신문에도 대서특필됩니다. 자, 21세기가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게 이제 갈천선조 3세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1420년 정도. 그 당시에는 여기에는 저 요수 선생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은진임 씨 문중, 신 씨보다 100년 먼저 거창에 입성한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 서원이라든지 잠기든지 정자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다 짓는데 와도 보면 뭐 어머니 신문이지 뭐. 우리가 여수 후예들이 관리하고 예, 예. 갈천수는 후예들이 자업이라고 막 대를 수승대기 자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거창 신 씨 문중, 수승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이 아름다운 바위, 과연 누구네 바위일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결국 두 문중은 일제강점기 때까지 3번이나 소송까지 벌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씨 것도 아니고 신씨 것도 아니고 국유로 된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수승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끝이 깁니다. 아직도 수승대 옆에는 그 중에서도 신씨의 것이라는 그런 문구까지 그대로 남아있죠. 요수 신선생 장수동. 요수 신권이 몰래 숨어서 수양했다는 곳이죠. 두 가문의 갈등,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까요? 그 당시에 시비할 때 꽃다마 그랬지. 그 이후에는 아무 혼사를 다 했어.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게 없어. 그래요. 잘 지내고 말이지. 예. 저 그 거창신 씨 분들 안면 있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뭐 전부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네, 저기 신시내로 따님 보내실 그런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럼 임 씨가 또 장가오고 있다 그러면? 그래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모친도 그장 신시입니다. 100년간 이어진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 수승대는 우리 모두의 역사와 문화가 된 듯합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그 속엔 전설과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암 절벽으로 절경을 이루는 월성계곡은 거창의 소금강으로 불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제 뒤에 떡시루를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웅장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사선대라고 합니다. 신선 4명이서 바둑을 떴다고 해서 사선대라고 하기도 하고, 선원, 그러니까 임금님의 족보, 임금의 왕실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선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답니다. 그럼 좀 이상합니다. 한양에서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남쪽 땅 거창, 그것도 이렇게 한적한 계곡에 있는 요 바위, 왜 이 바위에 임금님을 뜻하는 사선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한번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09년) 조선 왕실의 마지막 왕족 한 사람이 이 거창 땅을 찾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의친왕이라고 부르는 이강입니다. 고종의 5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
잘생긴 데다 성격까지 활달했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연문도 그칠 날이 없었죠. 당후가 내려진 부인만 7명이었고 14명의 여자들로부터 13남 9녀를 뒀습니다. 여자들 중엔 외국인도 있을 만큼 자유분방했습니다. 나란 일엔 관심이 없고 그저 풍류를 즐기는 황족으로 더 유명했던 의친왕 이각. 그런데 그가 고창 땅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했답니다. 진실일까요? 의친왕의 흔적이 남은 동계 정원 고택을 찾았습니다. 그가 거창에 왔을 때 묵었던 곳입니다. 대문에는 문간공 동계 정원 지문이라는 붉은 현판이 눈에 띕니다. 1657년 효종이 내린 정령은 보통 사람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계 정원은 인조 때 이름을 남겼던 충신입니다. 1637년 병자호란, 조선이 청에 항복하고 인조가 산성문을 나서자 정원은 칼로 자기 배를 찔러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는 쇠잔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 괴이하다라는 글을 남기고 낙향합니다. 그 충절을 높이 산 효종은 문간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숙정은 영정으로 추존합니다. 그리고 1764년 영조는 그에게 불천이를 허락하죠. 불천이는 영원토록 그 사람의 제사를 지내라는 뜻입니다. 후대 왕들까지 칭송했던 충신 정원의 집에는 사람들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요 이제 어친왕, 예. 어친왕이 우리 집에 1909년도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45일을 계셨어요. 아, 여기서요. 이거 사랑이 여기서 주무셨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45일 동안 계시면서 독립운동군 모집하고 예. 사선대라고 저 북산에 가면 그 훈련하는 장소가 있어. 아,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까? 그렇지. 예. 사람 불러 훈련도 하시고 나는 뭐 보지는 못하고 나는 네. 들은 기지. 예. 100년 전 의친왕이 머물던 방입니다. 지금도 그때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방 옆에 있는 작은 다과실,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했답니다. 사선대 일대를 의병 근거지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 놈 앞제비가 예. 밀고를 한 거예요. 예. 그 이제 왕실에. 예. 그러니까 친왕이 왕이 내려와가지고 나무 집에 45일 동안 너무 오래 있다. 예. 친왕이 이제 소환을 했어. 아. 그 길로 올라가셔가지고 결국 거창에서의 독립운동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집니다.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일제를 충격에 빠뜨리죠. 그리고 11월 11일 일제가 또 한 번 경악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의친왕 망명계획.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 세계 만방에 식민 통치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고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과 국내의 군자금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죠. 일제의 감시를 뚫고 중국 안동역까지 갔던 의친왕. 하지만 일본 경찰에게 잡히고 맙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은 세계 이목을 식민지 조선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특히 일본은 그 1919년에 있었던 민족대동단과의 상해 탈출 문제가 자기들을 개망신을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식민 통치를 잘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임시정부는 조선 왕족 가운데 왜 파라쿠라고 알려진 의친왕을 선택했을까요? 5년 동안 미국 유학을 하고 대한제국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기도 했던 의친왕입니다. 국제정세에 밝았죠. 무엇보다 왕족 중에서 독립의지가 가장 강했던 인물입니다. 나는 조선의 평민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실패로 막을 내린 상해 망명작전.
그 후 일제 감시가 더 심해지지만 의친왕 활동은 계속됩니다. 그가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정읍이 호남 의병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의기념비입니다. 당시 의병에 참가했던 204명의 이름과 추남 이강서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비석의 글씨가 의친왕 이강의 글씨라는 얘기입니다. 1920년대 들어가면 이제 의친왕에 대한 기사라고 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 알려진 게 하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부인이 꽤 되잖아요. 자식들이 2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인은 그런 걸 가대선전을 했죠. 아주 파라코다 이런 정도로 당연히 바람둥이고 저거는 독립운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부정적 평판 속에 의친왕은 그저 패망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후손으로 남았던 거죠. 평생을 주색잡기에 빠져 살았다는 이강. 과연 그게 일본을 속이려고 한 위장 전술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즐거워서 그렇게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의친왕 이강이라는 인물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투철했고,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겼다는 사실, 이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300년 전 의친왕보다 먼저 동계고택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유이태 선생이 예, 저 동네 서마리 동네 저 살았었다. 예. 이제 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연구도 예. 많이 하시고 중자 원자 할배라 근데 12대 조인데 네. 그거는 하고 이제 술도 자셨다 하니까 내가 예. 무신 난 때니까 지금부터 뭐 한 300년 전 이야기. 예. 유이태 유고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1714년 추석날 유이태라는 사람이 고택에서 술을 마십니다. 유이태는 유의입니다. 유의는 유학자면서 의학 이치에 통달한 선비 의사를 말하죠. 유이태는 산청에 살면서 뛰어난 의술로 많은 전설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의술, 산청, 전설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자를 위해 자기 몸을 해부용으로 내놨던 허준여 스승 유의태입니다. 지금 산청에는 유의태를 기리는 테마파크 동의보감촌이 있고 그가 썼다는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소설과 드라마 속의 인물일 뿐이죠. 숙종 때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창에서 태어나 산청에서 활동하고 임금님 병을 고쳤다는 의사 유의태가 아닌 유이태입니다. 거창 땅에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명의 유이태 전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승대에서 하류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저 뒤에 큰 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창동네에 살던 어떤 소년 하나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되면 근심이 생기면서 저 바위에서 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에 빠진 소년 앞에서 너무나도 예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소년을 키스를 하면서 자기 입속에 있는 파란 구슬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마음도 마음이거니와 매일매일 소년은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를 본 훈장 선생님이 연유를 캐물었죠. 그때 하는 말이 그 구슬을 삼켜라 이럽니다. 과연 또 달 밝은 밤에 소년 앞에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면서 또 구슬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냉큼 그 구슬을 집어 삼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여우로 바뀌어가지고 광분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몸이 낫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아픈 데가 다 보이고 훗날 자라서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의사 이름이 유의태, 아니 유이태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 이름도 이태 사랑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이태는 거창 위천면 사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천에는 그와 관련된 장소들이 많죠. 유이태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 폐교로 변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전해지고 있죠. 생가터 옆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명의로 소문이 자자해진 유이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술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을 떠돌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구렁이가 찾아옵니다. 이 구렁이를 유이태가 자세히 보니 비녀를 입에 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구렁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훈계하죠. 앞으로는 사람 잡아먹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다음날 보니 이 바위 위에 침이 9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침으로 유이태는 훗날 더 훌륭한 의술을 펼치며 명의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바위가 침대롱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가 유이태의 전설이 얽힌 바위입니다. 그런데 왜 허준의 스승 유이태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1965년도에 노정우라는 분이 한의학회지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경상도의 유명한 신이었던 유이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떤 학문과 지적인 재산들을 다 유산을 받아서 그 후에 활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허준의 스승으로 논문을 발표하죠. 소설 동의보감의 저자인 이은성 씨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쓰게 되면서 드라마 동의보감으로 유명해졌죠. 결국 1960년대 잘못된 기록 한 줄이 소설이 되고 그리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면서 유의태라는 허구의 인물만 남게 되고 유이태라는 인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땅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이 흔적들이 유이태라는 진실된 인물이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 상식과 많이 다르죠. 조선에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아닌 선비의사 유이태가 살았습니다. 허준의 스승도 아닙니다. 허준보다 113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니까요. 거창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난 마지막 길. 아픈 역사를 만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그날을 이야기하려면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터집니다. 남한은 부산까지 밀려내려가죠. 곧이어 연합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이 수복됩니다. 승리를 확신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땅에 남아있는 잔여 인민군과 그리고 산으로 들어간 빨치산 남해 여단을 소탕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단을 창설합니다. 11사단입니다. 사단장은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이들이 벌인 작전은 견벽 청야 작전입니다. 견벽, 성벽을 굳게 하고 청야, 들판을 말끔히 치운다는 뜻입니다. 꼭 지켜야 할 전략 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은 모든 인원과 물자를 없애 적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싹쓸이 작전입니다. 1951년 2월 11일 마침내 11사단 휘하 9연대 3대대가 혁혁한 전과를 거둡니다. 거창 일대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던 빨치산과 인민군 잔여 세력 719명을 모조리 전멸시키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되죠. 1951년 4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공비와 협력한 자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처형했다는 단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만큼 거창에서 펼쳐진 견벽 청야 공비 토벌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만큼 700명이 넘는 공비 토벌 기록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죠. 이 승전의 중심에 11사단장 최덕신, 9연대장 오익경, 3대대장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견벽 청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그런 혁혁한 전과를 기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큰 탑이 서 있고 겨울 아침 햇살이 따사합니다. 저기에 그 전과를 올렸다는 국군 장병들을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승전을 기념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국군이 총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이들이 소탕했다는 그 공비들의 집단 묘역이 계단 위에 있습니다. 거창 일대에서 소탕된 빨치산과 인민군 잔여 세력 719명이 묻힌 집단 묘역입니다. 공비들을 위해서 묘역이 조성됐답니다. 이상하죠? 눈에 띄는 풍경이 또 있습니다. 6살, 4살, 그리고 1살. 죽은 공비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토벌 작전의 생존자 김은섭 씨를 만났습니다. 공비 토벌하러 온 사람들이 왜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끌어내가지고 학살을 해요? 애들, 여자들, 노인들,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기관총으로 달기어. 선생님 그 여동생은 몇 살이었는데? 우리 엄마 이통이 없었지, 3살. 막 3살 되던 이제 2살이지. 내가 9살, 우리 형이 13살.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럼 그때 선생님 가족분들이 저 위에 우리 어머니하고 내 바로 위에 형, 예. 내 동생. 나도 거기 갔다가 나만 살아남았지. 국군이 토벌한 사람은 통비 분자가 아니라 공비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의문투성이인 견벽 청해 작전,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김은섭 씨에 따르면 그날 마을을 불바다로 만든 건 인민군이 아니라 국군이었습니다. 청현마을은 거창에서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1951년 2월 9일입니다. 전쟁 와중이었죠. 그때 옆마을 내동마을에 살고 있던 운섭인의 가족, 엄마와 형, 여동생, 이렇게 4가족은 여기 청현마을에 피난 중이었습니다.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을에는 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가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 또한 피난 준비에 부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대한민국 국군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방에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개가 짖어. 그때는 명절이니까 여기 온 사람이 많아서 짖는 줄 알았지. 조금 있으니까 막 벼락치는 소리, 총소리가 나는 거야.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집에 불을 지르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나오라 이거야. 그날 아침 눈이 수북이 쌓인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청현마을 주민들 89명은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앞 논으로 끌려옵니다. 어린 운섭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발을 비비면서 오두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된 김운섭 씨의 말을 빌면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피가 쏟아졌답니다. 사람이 총을 쏘니까 막 내 울로 막 엎어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 하는 걸 막아줬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살한 거 그때. 예. 피만 위에서 딜이 쏟아진 거 그것만 이제 덮었었지. 사람의 그 피가 참 냄새가 지독해. 그 업은 데서 뻘거져 나가서 눈을 기댕길 거 아니야. 예. 그건 총알이 아까운가 군화발로 차요. 그 속으로.
그 애들을. 이래 그렇게 잔인한 놈들이라. 군인이 거기 그 어디 고리를 지켜주는 국군이야. 국군도 아니야 그들은. 당시 그 11사단 그 한동석이 부대 국군도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얼어붙은 논에서 84명이 죽고 아이 5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동석의 3대대, 공비토벌 대신 민간인을 학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1년 2월 2일 구연대장 오익경이 각 대대에 내린 작전명령 5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작전 중 미수복지대의 적 수중에 든 주민은 총살하라. 거창이 신원면은 미수복지구였습니다. 아직 적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벽청해 작전은 더욱더 살벌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호면 주민은 같은 나라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견벽청해 작전과 작전명령 5호는 처음부터 작전 지역 내에 있는 민간인을 보호할 생각이 없던 작전입니다. 그렇게 청년마을 학살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월 10일 3대대는 와룡리, 대현리 주민 100여 명을 탈량골 계곡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동석은 신원면 곳곳에서 끌고 온 주민 1000여 명을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몰아넣습니다. 공포의 밤이 시작됩니다. 인공가를 아는가? 혹은 애국가를 아는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파란색을 좋아하나? 소위 빨갱이 색출 작업을 벌인 겁니다. 영분도 모르게 아이들은 안다 모르다 대답을 했고 그 사이 소리도 없이 바깥으로 끌려나간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운동장에서 들렸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3대대가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적군에게 사로잡힌 적이요 공비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마을 주민들이 교실 안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 떠는 이 마을 사람들을 학교 서쪽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온 주민 1000여 명 가운데 군인, 경찰 가족을 제외한 500여 명은 국군에 이끌려 박산 골짜기로 향합니다. 학살 현장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국민학교 교실에서 마을 주민들을 끌고 간 곳이 바로 여기 박산골 골짜기입니다. 그 언동 설안에 이 좁은 골짜기에서 소총이 불을 뿜고 기관총 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칩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지급된 그 전투화기들이 양민들에게 불을 뿜죠. 군인들은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박산골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한 거죠. 세월이 흘러서 모든 건 흔적도 사라졌지만 지금 이렇게 그들이 쐈던 총탄 흔적이 남아서 그날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세 번째 학살의 날 2월 11일 박산골 학살에서 517명이 죽었고 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신원면에서 모두 719명이 죽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은 하마터면 묻힐 뻔했지만 1951년 3월 29일 당시 국회의원 신중목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4월 국회 조사단이 조사에 나섭니다.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은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 조사단을 공격했고
조사단 현장 답사는 무산되죠. 사건이 확대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구연대장 오익경 무기징역, 3대 대장 한동석 징역 10년,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징역 3년. 하지만 김종원은 이듬해 3월, 오익경은 9월, 한동석은 1년 6개월 뒤 현역으로 복귀했고 이후 사회 요직을 차지합니다. 법정에 서지도 않은 사단장 최덕신, 그 또한 장관, 천도교 교령 등 주요 요직을 지내다 1986년 월북합니다. 대남 전략 부위원장을 역임했죠. 지금은 한국의 국립현충원 격인 평양애국열사등에 묻혀 있습니다. 학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54년 박산골 출입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박산골에 들어가서 유해를 수습합니다. 당시 시신을 묻었던 구덩이입니다. 3년 동안 방치됐던 탓에 시신은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고 성별조차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그리고 작은 뼈는 어린이로 분류를 해서 모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이들의 뼈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길가에 합동묘를 만듭니다. 여자묘, 남자묘, 그리고 저기 비석만 있는 어린이묘. 자기를 범죄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한동석은 아이들 유해를 홍동골 계곡에 안매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묘에는 봉분이 없습니다. 소와 합동지지, 아이들의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은 과연 안식처를 찾았을까요? 박산골 합동묘역이 조성되면서 그나마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이 풀리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6년 세월이 지난 1960년 11월 유족들은 합동묘역 앞에 위령비를 세웁니다. 그들의 혼령을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집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 사건을 다시 한번 땅에 묻습니다. 합동묘를 파헤치고 위령비를 정으로 쪼아 훼손하고 유족들을 구속시켜버립니다. 위령비를 쪼아낸 그 손, 군부의 강력에 못 이긴 유족들 스스로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이 위령비를 땅에 파묻어버리죠. 세월이 흘러 1988년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유족들은 위령비를 땅에서 다시 건져 올려서 이 상태로 놔둡니다. 유족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파묻었던 위령비, 당신들의 손으로 다시 세우라고요. 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국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의 오랜 싸움의 결과 드디어 1996년 거창 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유족들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정부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진상조사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를 한 게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명예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추모공원, 위령시설 만들어서 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애 조치로서 국가가 국가의 책임 또 명예회복의 어떤 완결성을 위해서 손해배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사실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특별법은 합법적인 작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법이죠. 알려지지 않은 학살도 있습니다.
신원면의 1차 학살이 있기 이틀 전 한동석의 3대대는 산청과 함양에서 700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 57년 전 이 땅에는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나라를 살리겠다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관군을 내려보내고 작전을 펼쳐서 수천, 아니 수만의 농민들, 그 당시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회복된 게 110년이 지난 2004년입니다. 동학혁명 이후 57년 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거창에서 그리고 산청에서 함양에서 한 나라의 군대가 한 나라의 국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명예는 또 회복되려면 또 100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들이 진정하게 햇볕을 쬐며 쉴 수 있는 그날 기다려봅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면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기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정도 이 세 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책가도라고 합니다. 저 화려한 도자기에는 바로 그 당시 권력자들의 탐욕과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검약을 강요당하고 권력층은 사치를 즐겼죠. 서럽다 네 말하는가 살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네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서럽지 않기 위하여 노래를 하고 잊히지 않기 위해 가슴에 묻는다. 아무리 파묻고 덮고 태워버려도 지워지지 않는 땅의 역사.